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 노기환입니다. 오늘은 동해시 묵호항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때 동해항의 대표 어항이었던 이곳 묵호항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골목과 바다, 항구가 어우러진 풍경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동해시도 이런 묵호항의 활력처럼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동해시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 소속의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민주당 시장이 된 이정학 동해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경제 대전환의 비전을 직접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장님과 만나뵌 곳이 여기가 이제 진짜 묵호항이 한눈에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카페잖아요. 네, 뷰가 좋죠? 그렇습니다. 네. 요새 묵호항이 특히 젊은층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네, 이렇게 막 뜨고 있습니다. 예. 복작복작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좀 묵호의 변화를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동안 우리 묵호항이 여러 가지 애환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여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약탈하다가는 그런 항구로 이용을 했었고요. 예. 또 우리나라가 그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되는 기반 자체를 우리 동해 묵호항을 통해서 석탄이라든가 연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나가는 어떤 그럼으로 인한 어떤 우리 나라의 기반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항구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왔는데도 발전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 우리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감성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약간의 침체기를 겪어서 발전이 더뎠던 게 요새 그렇죠. 이렇게 많이 찾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관광 상품을 앞으로 내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라든가 중년층이라든가 노령층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을 확실히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묵호 우리 지역의 관광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취임하신 지 벌써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신 없으셨죠? 사실 당선된 이후에 정말 바로 우리 도지사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AI 데이터 센터에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취임하기 전에 어떤 모든 것들을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때부터 이게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일일이 좀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못했던 게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취임한 지도 한 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우리 각 동물 댕기면서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했고 또 그 소통이 전번 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다시 우리 관광지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을 위해서 네.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시의원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5년 민선 시대 이후 사실은 동해시는 계속 보수 정당의 시장들만을 선택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최초로 민주당 소속의 시장으로 당선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기대를 안고 이정학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저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변화를 아마 추구를 했을 겁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 정치적인 변화보다도 어떤 사람에 대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또 여러 가지를 우리 시민들이 겪음으로 인한 앞으로의 그 발전 부분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저를 믿어주셨고 또 그만큼 잘해보라고 어떤 격려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히 변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딱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저를 믿어준 만큼 그 마음만큼은 저는 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딱 변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동해시가 가야 할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 줘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저는 확실하게 좀 변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조금 이 변화의 과정들이 순탄치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천천히 차분하게 하나하나 새롭게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변화를 추구할 겁니다. 예. 취임 후 첫 공식 행보가 묵호왕 찾으신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해시 10개 동을 모두 순회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시고 네. 그런 어떤 좀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하시는 의도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그 평생을 셀즈맨 출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소통하면서 그게 아마 몸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서요. 그것은 모든 것들은 현장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야지.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라주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 1층에 열린 시장을 또 운영하시고 네. 그래서 다음 중순달부터는 우리가 열린 시장을 매주 화요일 정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선 이후부터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좀 쏟아지는 편입니다. 예. 그 민원을 어쨌든 다 소화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는 1층에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이면 어떤 민원이든 제가 만날 계획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민원분들에게 대한 어떤 소통의 자리를 각 동별로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소통함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와서 넣어주시면 일일이 직접 제가 보고 챙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 공무원 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민원을 누가 해결해 줄 건가? 그 네. 아픈 마음을 누가 달래줄 건가? 힘든 것을 누가 달래줄 건가? 우리도 이번에 한 40명을 다시 뽑게 되는데 네. 그것 이유 중에 하나가 견딜 수가 없고 민원들이 많다 보니 많이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직원들도 시장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항상 편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장치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봤습니다. 4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건설적이고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공무원분들인데 공무원들 마음부터 조금 안정이 돼야 우리 시민들도 안정이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너지면 우리 시민들도 무너지게 되고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안정이 되고 시민들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그런 모든 소통의 자리를 같이 만들어내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열린 시장실 운영하고 민원인 직접 만나는 건 의도는 좋지만 사실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이제 밑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좀 경무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이 저도 참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답변 자료가 우리 공무원분이 쓴 편지에 답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해놓은 상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동해시 요새 단연 이제 화두는 네.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GS 그룹이 2.4 기가와트. 네. 네. 그러니까 또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아주 빠르게 협약식도 맺었는데 당선인 시절에 이미 이제 언지를 받고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당선이 되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님이 도로 좀 잠깐 보자 그래서 네. 올라갔더니 이런 계획이 있으니 모든 준비를 좀 해봐라. 그리고 좀 차분차분 어떤 과정을 한번 준비를 할 계획을 짜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네, 그 얘기를 우상호 도지사에게 딱 예. 들었을 때 예.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야, 이게 꿈인가 생긴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가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 메탈이 있습니다. 동해시에. 예. 네, 동부 메탈이 6월 30일자로 문을 닫아서 폐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해시를 이끌어왔던 경제 자체의 한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9년이 되면 또 우리가 그 동서발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동서발전도 2029년 문을 닫습니다. 네. 그럼 그게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가스발전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가스발전으로 가면은 그 동서발전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한 70%가 동해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정식 직원이 한 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0명 정도는 동해시를 떠나는 그런 부분에 돼 있고, 그래도 쌍용이라든가 동해시를 이끌어왔던 어떤 그 기간 산업 경제가 1차 산업의 생산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랜 역사와 또 요즘 들어서 뭐 기후 변화라든가 예. 아리백이라든가 오토 뭐 탄소 제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사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된 네.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동해시가 그에 대한 대체를 준비를 못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항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현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립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뚝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동해시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전환을 갖춰주지 않으면은 반드시 동해시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묵호 지역의 핫한 부분에서 있지만 그건 일부에 속한 거고 동해시 전체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경제적인 어떤 대전환을 갖지 않으면 우리 동해시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에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어떤 부분이 딱 떨어지는 순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해시 미래가 앞으로 보이는구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상당히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올해 착공이 목표죠? 예, 올해 착공이 목표입니다. 진행 상황 같은 걸 좀 구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상은 100메가와트가 지금 건축 허가가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받긴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동해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네. 우리 강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게 우리 동해시에 이득을 만들어주고 우리 주민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뭐 고용 문제라든가 또 그에 따르는 기업 문제라든가 또 세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100메가와트가 2028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챙겨가면서 또 우리 동해시의 어떤 부분이 이득이 될 수 있는 건지도 어떤 저희들 잘 챙겨보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 허가가 일단 100메가와트 정도의 건축 허가를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부터 저희들은 그걸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부지에 들어서는 거죠? 지금 제2산단, 두평 제2산단 거기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일단 100메가와트가 들어선 이후에 1.1기가가 또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1.2기가 들어와서 총 2.4기가 되는 겁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가 물도 많이 쓰고 네, 그렇죠. 전기도 많이 쓰고 네. 또 기반 시설도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하고, 특히나 뭐 또 일부에서는 전자파 같은 환경 문제를 또 염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시장님으로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예. 어쨌든 그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데이터 센터보다 더 좋은 게 들어오더라도 저는 그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수 문제라든가 전력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세심 있게 우리 집행부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문제가 뭔지 또 우리 시민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 그 접수를 받아서 체크를 하면서 그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그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회도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회도 중앙의 이런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도의 전문가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장점과 단점
또 문제 앞으로 벌어질 문제점에 대해서 네. 제가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시민에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고쳐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 부평 제2산업단지 네, 그렇습니다. 거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원래 이제 수소 관련 클러스터에 있던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수소 산업이 좀 밀리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수소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거기에 우리 부평 일반 산업단지에 하는 것은 1.2기가 정도고 나머지 1.2기가는 다른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수소가 거기에 우리가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력 발전소의 전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동네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 걸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 네. 전력, 용수 다 확보가 됩니다. 단 저희들이 전력 자체가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글로벌 그 회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탄소 제로 정책이나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제일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그 부분을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화력 발전소가 일단은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거기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하겠지만은 앞으로의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가 네. 투입이 돼야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는 화력 발전소도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소 이 산업이 네. 같이 융성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우리 데이터가 같이 가는 시스템으로 투톱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수소가 우리가 동해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지방 정부나 우리 국가 정부에서 그냥 예산 240억, 480억 이렇게 돼서 한 900억으로 진행하는데 네. 기업들이 전혀 이게 투자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기업들은 이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B2B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이 우리 오히려 수소 발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투톱으로 이렇게 산업 구조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난달에 있었던 이제 기자회견에서 시장님께서 AI 데이터 센터 유치보다 중요한 건 동해시의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좀 강조해 주셨거든요. 네,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좀 AI 데이터 센터, 뭐 수소, 뭐 몇 조 원의 예산 투입 이런 게 피부로 좀 안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잘 되면 이 동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는 좀 어떤 이익과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사실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박스입니다. 창고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은 저희들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데이터 센터 우리가 아시아권의 최고의 큰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이 부분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에 따르는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다 클러스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를 우리 지역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기업들하고 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하려고 합니다. 아마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크게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모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기본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도와 우리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유달리해서 이 모델을 좀 새롭게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델의 시범 도시로서 어떤 성공을 하려면 도도 그렇고 국가기관도 기업도 그렇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네.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그게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건 네. 제 합의가 아니라 네, 우리 네. 시민이 요구하는 합의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때까지 동해시가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도와 또 국가에 대한 어떤 이바지한 기관 산업으로서 이바지한 산업으로서 동네로서의 이번 기회에 우리 국가가 좋은 선물을 해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해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동해안이 이제 강원도 유일의 국가 무역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게 아니라 좀 벌크 화물 중심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우상호 도지사 만나서 좀 여쭤봤는데 항만 시설은 다 돼 있다. 근데 이제 싣고 갈 화물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적하시더라고요. 동해안 방산산업 거점으로 묵호항은 또 해양 관광 거점으로 이렇게 좀 재편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화 전략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북방 항로를 앞으로 개척이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뭐 중동에서 여러 가지 항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해항은 앞으로 북방 항로 뚫리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항만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10년 후, 7년 후의 일입니다. 예. 당장 물동량이 없으면 우리 항만에 계시는 기업이라든가 우리 항만 노조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태평양 어떤 그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 맞는 또 물류 시스템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동해항 운영 계획이 7월 1일 날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차기에 어떻게 동해항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항만이 빨리 돼야 되는데 사실 네. 신항만이 빨리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펼쳐집니다. 단 지금 우리가 진해, 마산, 부산, 창원 여기에서 북방 항로에 대한 어떤 전진 기지로서의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해수청까지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부산 쪽 진해, 마산, 창원 쪽으로 유지해서 북방 항로를 어떤 크게 개척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동해항은 뭐 할 것인가? 동해항은 과연 거기에 적합한 그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갖고 싸움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크항의 어떤 역할밖에 할 수 않을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이렇게 문제 쪽에 다른 작전으로 갈 생각입니다. 다른 계획으로. 그게 뭐냐? 안보 경제입니다. 안보 경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해항에 일함대가 있고 해양 경찰청이 있습니다. 네. 사실 북극 항로가 뚫리고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대비했을 때 안보적인 부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서 우리 일함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해군력을 좀 강화시킨다든가 또 K방산 쪽을 크로스화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에 우리 주위에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ADD라고. 예. 그런 것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바다와 환경이 우리 동해시가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니냐. 그래서 K방산 크로스타를 시킨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ADD 국방과학연구소 배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한 100명 승선을 하는 부분인데 네. 거기에서 무인 잠수함이라든가 무인 드론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연구진들이 동해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삼아서 동해시가 K방산 시스템으로 뭔가 크로스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뭐냐?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 GPU를 이용한 어떤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을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군력이 증가된다면 우리 동해시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내년 후년부터는 우리 해군도 아마 인구가 좀 늘어날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동해항과 신항만 또 묵호항 뭐 이런 것들이 해양 경제로 대전환을 시켜야 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더라도 이 바다를 낀 항구 도시만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동해항 K방산 관련해서는 그러면 동해항이 좀 어떤 군사항으로서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저희들이 앞으로 7월 1일 발표된 운영 계획에 의하면은 그 LED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선속 자리도 마련해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해양 경찰청 그다음에 그 일함대 배 수리하는 옛날로 말하면 수리창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개념인데 앞으로는 이게 수리창 개념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MRO 사업이라고 이게 앞으로 사업들이 벌쳐질 수밖에 없는 예. 시대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미국도 보면은 군함 같은 거 뭐 10년 있다가 폐선시킨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 산업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배가 첨단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배 자체에서 만드는 제작사가 그걸 수리해주는 수리까지 또 나중에 그 폐선까지 수리해주는 그런 사업이 MRO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동해에서 전개가 된다 그러면 네. 우리 동해시가 새로운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다? 저로의 기회가 아닌가. 네. AI 데이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GPU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합이 된다면 디지털, 관광, 디지털, 국방, 안보 이게 다 연계되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동해시도 동해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시민들께서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게 오랫동안 좀 답보 상태였잖아요. 그 망상지구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이라든가 네. 뭐 한섬 지역의 리조트 유치 같은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지금 우리 그 경자청에서 운영한 우리 망상 1지구 개발, 2지구 개발, 3지구 개발했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13년 동안 또 10년 이상이나 너무 답답한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사실 이게 1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재산상의 손해, 마음도 다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결론을 낼 때다. 그리고 되든 안 되든 뭔가 우리 시민들이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할 때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대명건설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기후변화청 거기다가 옛날 환경청이죠. 네. 거기다가 서류를 제출했던 것이 통과가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하나하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대명건설 쪽에서는 전번 주에 제가 대표들을 좀 만났었는데 국제학교를 짓겠다 또 그런 의사도 펼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뭐 자꾸 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시 입장에서는 도와 이건 사실 경자청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도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사를 좀 밝힐 생각이고요. 네. 2, 3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 3지구도 지금 뭐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법적 문제가 12월 달까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내년에는 뭔가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의 첫 단추를 끼우고 싶습니다. 네. 반드시 끼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과정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공개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경자청에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풀어놓는 게 좋으냐,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한번 경자청과 또 우리 산자부라든가 이런 거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낼 생각입니다. 네. 동해시도 인구가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시 인구가 어느 정도죠, 시장님? 저희들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1년에 한 800명씩 줄었습니다. 예. 700명, 800명. 태어난 인구가 출생아 수가 한 300명이라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500명 뭐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800명 줄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한 1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거죠. 예. 그 원인이 아까 그 DB 메탈이라든가 또 항만에 또 일거리가 없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경제가 안 좋다든가 이런 하향 산업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끝나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가 빠져나가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 지금 8만 6천이 무너졌습니다. 8만 5천까지 왔고요. 8만 5천 명 되군요. 네, 8만 5천 명대인데 그 부분이 가속도가 붙으면 정말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제 1차 목표입니다.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뭐 기업 유치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다음 달부터 좀
정책을 좀 펴나갈 생각인데 그 결과는 아마 다음에 한번 인터뷰 주시면 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자꾸 이렇게 네. 비밀을 얘기하면 다른 데서 어떻게 하시게 되면 우리 곤란합니다. 그럼 동해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시장님 다음에 뵀을 때 네.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가 있으면 제가 볼 수 확실하게 그러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그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도 아마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인구 소멸 부분도 AI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AI 데이터 센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그 박스의 창고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와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인재를 어떻게 또 만들어낼까? 교육 부분 얘기했죠.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런 부분에서도 각 학교들이 저희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계약학과라든가 야간학과를 해서 계약학과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재들을 여기서 육성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의논을 좀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께서도 앉아서 하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는 매 3일마다 네.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팅을 서로 그 시에 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아까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지금 약간 얘기해 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동해시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예산이 한 6천억 원대 수준인가요? 6천억 수준입니다. 이게 6천억에서 1조 원 되는 게 쉬운 목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목표가 없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목표를 잡아놓고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1조 원 시대가 될 텐데 사실 1조 원이라는 게 단순히 1조 원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 가까운 뭐 다른 지자체도 옆 지자체도 예산 자체가 1조 원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동해 시민들이 많은 그 지자체와 비교를 하십니다. 어느 데는 뭐가 더, 어느 데는 뭐가 더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 어렵죠. 왜냐하면 집 가정살림 할 때도 100만 원을 주고 가정살림 해봐라 이러면 예. 자식들 보고 뭐라 합니까? 뭐 이것 좀 아껴 써라 저거 아껴 써라 돈 없다 이러면 서로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300만 원을 가지고 집안 생활을 해봐라 이러면 조금 여유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옆에는 1조 원 가지고 예산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7천억까지 활용을 못하니까 시민들과의 관계가 시민들은 뭐라 그러면 아유 예산이 없습니다. 붙어 나오니 시민들도 그렇고 또 답답하죠. 우리 공무원들도 잘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으니 그런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과 우리 공무원 간의 어떤 신뢰가 조금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요즘 댕기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좀 많이 좀 이해를 좀 해달라. 그런 부분에서 몇 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가장 또 구조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동해시가 산업도시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국가 뭐 군사도시도 아니고, 관광도시도 아니고, 교육도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1980년도에 우리가 삼척군하고 묵호 이렇게 삼척과 부평읍이 합치면서 그래서 동해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1996년인가요? 그 도농 복합도시가 법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그 역차별을 받고 있죠. 강원도에서는 뭐 세 군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는 편도법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이번에는 적경지대법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변화시킨다면 우리도 1조 예산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기업 유치를 통한 민간 자본을 통한 어떤 세수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게 1조 시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하는데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단순히 저희들이 그게 아니라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희들이 1년에 우리 일반 회계로 들어오는 세수를 걷어드는 게 한 540억인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 들어오는 세수는 몇백억 정도 될 겁니다.
취득세가 정부는 언론에 나왔던 뭐 2,600억이라 그러는데 네. 그건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1년 뭐 여러 가지 세수가 몇백억 정도 되니까 우리 지역으로서는 상당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 몇백억이 뭐 도비나 국비나 매칭 사업으로 통한다면 몇천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의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하는 부분에서 1조 원 시대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시장님 이제 후보 시절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가 또 응급의료 30분 시스템 구축하겠다. 지금 동해시에 응급시설이 한 곳밖에 없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까? 우리가 응급실이 두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동해 동인병원과 동해병원 두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동해병원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응급실이 지금 운영될 수 있는 건 동인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AI 데이터 센터 모든 건 다 좋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거주를 하려면 교육과 의료와 문화가 같이 같이 세팅이 돼야 여기 와서 살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의료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동해시로 봐서는. 사실 동해시의 응급실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한 12,000명인지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강릉의 응급센터로 이동을 하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골든타임을 놓쳐서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걸 옮기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몸에 후유증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밤에 아팠을 때 어떻게 가야 할 데가 없습니다. 동해시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야간 진료소도 빨리 개설해야 된다 하는 게 제 목표고 또 그런 부분에 응급센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의사가 없지 않느냐. 네. 요즘 시대에 의사를 구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법적인 문제만 이렇게 해결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우리 그 해군 1함대에는 군의관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6분 계시는 줄 알고 네. 있습니다. 전문의 3분, 일반인 3분, 6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게 지역에 있는 군과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어떤 도시들과 그 의료진들을 활용만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같은 도시들은 충분히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23사단 여단 같은 경우도 군의관들이 4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주위에 한 10분 이상이 군의관들이 계시는데 네. 물론 그분들이 전문직이고 일반인이시지만 어떤 기술 쪽에 뭐 여러 가지 좀 실력은 딸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분들도 그런 데 오셔서 우리가 진짜 응급 잘하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같이 돌봄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도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겠죠. 군에 와서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이것을 풀려면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강력히 정부 기관에도 요구를 할 거고 네. 이거를 우리 이 지역의 시범 사업으로 좀 만들 수만 있다면 좀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닥터 헬기라든가 또 응급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현대화시켜서 119 또 소방서 구급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런 거 통합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실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지금은 뭐 강릉에 가야 할 때다 어디 가면 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응급 시스템 체제를 갖춰야 된다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어쨌든 이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기 내에 틀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 어린이들이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야간 진료소부터 어떻게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응급의료 30분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네. 폭염 때문인지 화재도 많이 발생해서 네. 그 며칠 전에 또 묵호시장 상가에서 화재가 나서 새벽부터 좀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안타깝고 또 요즘 관광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주중에도 사실 차들이 꽉 막힐 정도로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부분을 불편함을 드릴까 염려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저희한테는 겹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날 그 아침에 바로 우리 집행부 소집을 했습니다. 간부 소집을 해서 그리고 유관기관들 다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 이게 중앙시장이라든가 또 밀집 지역이라든가 사실 네. 그 건물 자체가 한 80년 된 건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나하나 해서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네. 다행히 뭐 앞으로 겨울이나 이런 철에 대비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뭐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좀 세밀 있게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체장의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역시 또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네, 지켜내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이제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쭤보고 싶은 말씀만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전임 시정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또 상황이 새로운 민주당 시장을 선택한 또 그 어떤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이제 취임 한 달을 맞으셨는데 각오 같은 게 좀 남다르고 좀 더 새롭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저를 아까 뽑아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오로지 동해시만을 발전시키고 동해시만을 생각해라. 그것을 저에게 명령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고 진보고 떠나서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실용적인 부분을 갈 것인가 미래에 그것만 오직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우리 동해시를 다시 활기 있는 도시로 만들어달라. 그런 것이 저한테 주어진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해시를 확실히 변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사랑해 주신 그 마음 또 제가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해시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어떤 역사를 위해서 네. 그것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반드시 변화를 시킬 겁니다. 다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세월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간과 기회를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동해시의 시정 저희 시사반장도 애정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